안녕하세요. 더 빨라지려면 더 힘들게 훈련해야 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오늘은 이 아주 오래된 통념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볼까 합니다. 때로는 느리게 훈련하는 게 우리를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든다는 과학적인 근거들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무조건 강하게, 세게만 밀어붙이는 훈련이 혹시 부상이나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바로 강도의 역설입니다. 왜 그렇게 고강도 훈련에만 매달리는 게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지, 그 함정이 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 강도와 결과가 정비례할 거라고 믿어요. 강도가 세면 셀수록 결과도 좋을 거다. 하지만 우리 몸이 적응하는 방식은 글쎄요, 그렇게 간단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냥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과 전략적으로 몸을 변화시키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근육 말고요. 우리 몸 가장 깊은 곳, 바로 세포 단위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구력 훈련의 진짜 비밀은 바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엔진에 숨어 있거든요. 네,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죠. 우리가 운동하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바로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이 발전소를 더 많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훈련 강도가 높을수록 이 미토콘드리아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대규모 연구 결과는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각기 다른 강도의 훈련이 미토콘드리아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자, 먼저 이 숫자를 보세요. 23%. 이건 옆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하면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저강도에서 중강도 훈련을 꾸준히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양이 평균 23% 증가했어요. 그럼 이번엔 강도를 좀 더 높여볼까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운동하고 잠깐 쉬는 걸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우리가 흔히 HIIT라고 부르죠. 이 훈련은 미토콘드리아를 27%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거의 모든 힘을 쥐어짜내는 전력 질주 인터벌 트레이닝, 그러니까 가장 극한의 강도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정확히 27%였습니다. 바로 전의 고강도 훈련이랑 완전히 같은 수치예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죠? 저강도 훈련이 23%, 그리고 고강도와 스프린트 훈련이 둘 다 27%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들 사이에는 사실상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뭘 뜻할까요? 맞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운동하는 것만이 우리 몸속 엔진을 강화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럼 저강도 훈련이 고강도만큼이나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면 우린 대체 어떤 훈련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존 E 훈련, 즉 느림의 힘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촌2가 뭐냐? 이 표를 보시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쉽게 말하면 운동하면서 옆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강도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이 정도로 살살 해도 운동이 되나 싶을 바로 그 정도입니다.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실에서 측정하면 혈중 젖산 농도가 리터당 약 1.7에서 1.9mm몰 정도로 나옵니다.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 몸이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가장 효율적인 지점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지방연소 스위트 스폿인 셈이죠. 지금까지는 세포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이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부상 없이 계속 강해지려면 이 근육을 지지하고 있는 결합 조직, 그러니까 힘줄이나 인대 이야기도 꼭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육과 결합 조직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근육세포는 우리가 운동하는 내내 활성화돼서 계속 자극을 받아요. 그런데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결합 조직 세포는 반응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얘네들은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작동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재밌는데요. 이 결합 조직 세포들은 운동을 시작하고 딱 10분이 지나면 성장을 위한 신호를 받아들이는 걸 멈춘다고 해요. 스위치가 탁 하고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분 이상 운동을 계속한다고 해서 결합 조직이 더 튼튼해지는 데는 별 추가적인 이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꺼진 스위치가 다시 켜지려면,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다시 훈련 자극에 반응할 준비를 하려면 최소 6시간의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6시간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쩌면 하루에 한 번 길게 운동하는 것보다 오전에 짧게, 오후에 짧게 이렇게 운동을 나누는 게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다양한 훈련법, 그리고 결합 조직의 독특한 회복 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는 최적의 훈련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은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하든 심폐지구력의 지표인 VO2max가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져요. 그런데 이미 훈련이 잘 된 선수들은 어떨까요? 같은 노력을 해도 얻는 게 점점 줄어들죠. 이걸 바로 수학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특히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초보자분들이라면 이 차트는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짧고 강렬한 스프린트 훈련, SIT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시간당 얻는 이득이 다른 훈련들을 그냥 압도해버리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의 훈련은 체계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적인가요? 바로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드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휴식은 무작위적인 결과를 낳고 체계적인 회복은 일관된 적응을 낳는다. 그러니까 회복은 운동이 끝난 후에 보너스 같은 게 아니라 훈련 계획의 일부로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훈련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땀 흘리고 지치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하겠다 또는 오늘은 결합 조직에 신호를 보내겠다처럼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몸에 전략적인 신호를 보내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훈련은 특정한 적응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당신을 필요하게만 만들고 있나요? 다음 운동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똑똑한 훈련으로 더 강한 내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